오늘의 플러스, 돈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현대 경제 체제의 민낯을 파헤쳐 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신보성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경제 뉴스 이렇게 들춰보다 보면요, 매일같이 들리는 게 돈이 점점 휴지가 되고 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역사를 공부하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요, 돈의 가치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지, 그리고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돈의 가치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의 양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의 양이 왜 늘어나는가? 그 이제 돈이 늘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돈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동전이나 지폐, 네. 그죠? 이런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현금은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중앙은행이 찍어내고 있는 돈을, 즉 현금을 보는 통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통화가 이제 조금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근본이 되는 통화 혹은 뭐 진짜 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는 통화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뭐 애청자분들께서는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전체 돈의 양을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화량 중에서 현금, 즉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보는 통화량은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 현실은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출 받았던 경험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았던 그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은행 대출 창구에 있는 직원이 여러분 예금 통장에다가 대출금에 해당하는 숫자를 그냥 찍어줍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순간 예금이 짠 하고 생기는 겁니다. 네. 없던 예금이 생기는 거죠, 그죠? 예. 허공에서. 예. 근데 이제 그 예금이 바로 돈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생겨난 그 예금이라는 숫자를 다른 사람한테서 보내가지고 물건을 사고 또 주식을 사고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이 정확히 이제 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늘릴수록 돈의 양, 즉 통화량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날 그 통화량,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은 이제 중앙은행 그리고 시중은행 이렇게 되겠는데, 은행이 이제 특히나 대출을 최근에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의 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의 양이 늘어나면 뭐든지 양이 늘어나면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예금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신용 팽창 또는 네. 창출이 계속 이어지면 네. 이런 것들이 무기한적으로 계속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건지, 이러다가 뭔가 네. 삐그덕거리는 건 아닌지, 그리고 네. 반대로 이렇게 되면 자산 가격들만 끝없이 오르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게 네. 은행이 대출을 많이 늘려서 이제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은행 대출이 나쁜 거란 뜻이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은행을 비롯한 대출기관의 대출이 금융기관의 대출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사실 이제 뭐 경제가 성장하려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이제 돈을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속도에 있다는 네. 거죠. 그 이제 대출이 보통 이제 대출이 이제 실물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 그러면은 실물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 가지고 대출도 늘어나는, 그 같이 보조로 맞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현실은 지난 수십 년간 대출이 실물 경제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흔히 실물 경제 성장 속도보다 이제 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신용 팽창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신용 팽창은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18세기 이후에 은행 제도가 활성화된 영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요, 지난 수백 년간
거의 매 10년마다 은행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초과하는 신용 팽창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신용 팽창이 왜 지속 불가능한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흔히 신용 팽창이라고 그러는데 신용 팽창이 일어난다는 말은 실물 경제 수준보다도 더 많은 돈을 공급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제 내에 존재하는 생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은행 위주로 이렇게 이제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기업가들은 시중에 생산물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너도 나도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간 소요되는 이제 프로젝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장기간 프로젝트에 이제 그 소요되는 생산물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사실상 생산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생산물이 부족해지고 당연히 재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생산 요소로 생산물을 투입해야 되는데 생산 요소의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제 기업들은 손실을 보기 시작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기업들이 손실을 보니까 은행도 또 손실을 보게 되는 네. 겁니다. 자, 이 시점에 가서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아까 이제 그 현금은 극히 일부만 보유하고 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대출을 통해서 예금을 만들어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은행 예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진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은행 예금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실제로 갖고 있는 현금은 얼마 안 되는데 대출로 예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태잖아요. 자, 이런 시점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일부 차입자들이 부도를 낸다. 네. 이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은행이 갖고 있는 현금은 얼마 없어요. 근데 예금은 엄청 많아요. 예금자들이 자칫 늦게 가면은 자기 예금을 현금으로 돌려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은행 창구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뱅크런인 겁니다. 예. 이 뱅크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중 팽창이 이제 끝이 나게 된다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현금을 내달라고 이제 아우성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은행 대출은 이제 중단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은행들도 현금을 받아가지고 현금을 내줘야 되니까 기존에 나갔던 대출금까지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멀쩡한 기업들까지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늘어난 대출들이 그 실물 경제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네. 그 늘어난 돈이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이런 자산 매입을 위한 대출로 상당 부분 흘러가게 됩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자들 인출 요구가 생기게 되면은 자산 매입 대출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심지어는 또 나간 대출금도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시점부터 그동안 이제 대출을 불쏘시개로 날아올랐던 자산 가격이 정반대로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역사를 보면은 그 이제 유명한 자산 버블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도 이제 예외 없이 신용의 급격한 팽창 그리고 이어지는 신용의 급격한 수축이라는 정확히 동일한 과정을 밟아왔다. 그래서 신용 팽창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방금 마지막에 지적을 해주셨듯이 신용 팽창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다. 사실 적지 않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많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로 무려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신용 팽창 추세가 지금 이어져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최근에는 팽창만 하고 다시 그걸 되돌리는 수축 국면은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시중 팽창이 벌어지고 나면은 이제 뱅크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신용 수축이 또 이제 동반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시중 팽창 과정이 종식을 예.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저기 시중 팽창이 계속 지속되는가?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신용 팽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의 역사부터 간단히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영국에서는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중앙은행들이 은행들을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은행들이 이제 구제를 한다는 거는 아까 이제 예금자들이 예금 창구로 몰려와 가지고 돈을 현금을 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현금을 갖고 있는 거는 일부밖에 없고 예. 예금이 훨씬 많으니까 예. 모든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현금을 내달라 하면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중앙은행이 현금을 찍어 가지고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예금자들의 현금 인출 요구에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은행들이 이제 구제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은행을 구제하면은 당장은 이제 은행 위기를 겪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안정화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은행이 자기가 위기를 겪게 되면은 항상 중앙은행이 구제를 한다. 이걸 이제 알게 된 알게 거잖아요. 되고. 알게 되고 나면은 훨씬 더 이제 공격적으로 예. 더 대출을 늘리는 이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은행을 현재 시스템에서는 은행 구제가 이제 불가피하긴 한데, 자, 그러려면은 은행이 공격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리고 구제도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구제 대상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익은 충분한데 예금자들이 갑자기 뭔가 불안 때문에 쫓아와가지고 현금을 내달라 하면은 내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도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만 이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현금이 부족한 은행뿐만 아니라 대규모 손실을 입어가지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은행들까지 다 구제를 했어요. 그랬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당시 이제 금융기관 그 구제 과정에서 엄청난 현금, 즉 본원통화, 아까 말씀드린 본원통화인데요. 엄청난 본원통화를 끌어부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나서 이제 한 6년간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가지고 본원통화량을 은행들한테 쏘아줬는데, 이 당시 6년간 늘어난 본원통화량이요, 이전 50년간 늘어난 본원통화량의 4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늘어난 통화량이 지난 50년간 늘어난 통화량의 이제 4배가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보는 통화의 바다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늘어난 이제 보는 통화는 위기가 사그라들면 서서히 회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통화량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돈들이 다 또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별로 회수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끝나고 2019년도에 또 팬데믹이 발발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또 제로금리로 낮추면서 불과 2년 만에 가뜩이나 보는 통화가 엄청나게 늘어나 있었는데, 그때 늘어난 보는 통화에 또 2배만큼 보는 통화를 또 더 늘렸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보는 통화 이제 바다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는 통화 진짜 돈이 늘어나면은 은행들은 그 돈의 수십 배만큼 또 대출을 통해서 예금 통화를 만들어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통화 늘어나면서 예금 통화까지 늘고,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처럼 시정 팽창이 조정받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네. 그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를 뒷배로 경제 주체들이 어차피 문제가 되면은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또 나서줄 거 아니냐. 나서줄 거라는 기대가, 이걸 이제 중앙은행 연준 풋이라고 예. 그러는데요. 이런 이제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팽배해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도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면은 자산 가격도 너무 올랐는데 좀 조심스럽게 그 행동을 하고 투자를 줄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채라고 해야 될까요? 대출 또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전개되고 있는 경제 흐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요즘은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부르던가 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정부는 절대 파산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재정 적자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면 괜찮은 거다. 이런 논조의 인식을 가진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박사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뭐 돈을 풀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네. 완전 고용이 달성되면, 그러니까 돈만 풀면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을까요? 이게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없는 거고요. 예. 그 사실 이제 지난 이제 돈만 풀면은 해결된다 그랬는데 MMT 이론자들이. 네. 근데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경기가 회복되고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말고는 전부 지금 제로 성장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EU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 단계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고용도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돈이 다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다른 곳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자산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돈들이 엄청나게 풀린 막대한 돈들이 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실물 경제는 제로 성장인데 이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만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실물 경제하고 금융이 완전히 따라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다는 이 MMT 옹호자들의 얘기는 틀린 겁니다. 예. 사실 그게 누구든 수입에 비해서 부채가 지나치게 많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부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 부채 많은 국가들 수시로 모라토리엄 일어났잖아요. 사례가 너무 많았죠. 사례 너무 많아요. 예. 국가가 부채 많아서 파산 사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정부가 돈을 찍어내 가지고 이게 뭐 정부는 돈을 찍어내더라도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경기 부양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한마디로 틀린 말이고요. 네. 그 이제 MMT 이론은 그 애초부터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경제학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 박 교수님도 경제학 뭐 네. 공부하셨지만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뭔가요? 항상 자원은 희소하다는 거잖아요. 예. 이 바로 그 때문에 이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자원이든 사용할 때 사용에는 반드시 이제 비용이 수반되고 따라서 예.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경제학의 첫 번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게 경제학의 첫 번째 원칙인데 MMT는 세상에 공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관점을 달리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돈을 풀어서 해결하려는 방식이 일반화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 얘기는 또 이렇게 또 뭐 진단하는 분도 계세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초반에 원래 초반부터 돈을 풀었으면 그게 진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안 갔을 텐데 그냥 뭐 예전에 금융위기라든가 그 전에 위기 때처럼 규제하고 억제하고 망할 건 망하도록 내버려뒀더니만 이게 일파만파 커진 건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지원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진단들도 있거든요. 규제가 오히려 효과가 없다 이런 비슷한 논조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규제 역사를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에 이제 그 현대은행 제도가 출범한 이래로 네. 거의 시정 팽창과 시정 수축이 반복되면서 매 10년마다 은행 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은행 위기가 이제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정점을 맞았던 것이 지난 1920년대 말 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대공황의 후유증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컸잖아요. 예. 대공황 때문에 뭐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고 심지어 히틀러가 집권까지도 하게 되고 그래서 2차 대전을 낳는 이제 그 씨앗까지 뿌리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의 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은행의 대출 총량을 규제를 했습니다. 네. 그 요즘 우리나라 대출 총량 규제하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왜 시장의 자유적인 그 행태를 왜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냐. 근데 옛날에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은행 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축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대출로 예금을 만들어낸다. 통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급발진하려는 그러니까 대출을 늘릴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네. 항상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센티브를 갖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 총량 규제를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생산적인 대출, 흔히 이제 부동산 대출, 네네. 주식을 살려는 대출 이런 걸 다 금지를 시켰어요. 거기 주식도 포함됩니까? 그 당시에는
대출 그러니까 일단 대출 총량이 네. 실물 경제보다 못 늘어나니까 늘어나더라도 대출이 제공되더라도 이런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갈 부분도 크지도 않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네.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그 2차 대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시 체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곳으로만 대출을 흘려보냈던 예, 예.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위한 대출도 이제 완전히 금지가 됐었어요. 이게 네. 한 4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1970년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생겨난 유사 이래 한 40년간 은행 위기가 전 세계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생겨난 그 긴 기간 동안 은행 위기가 없었던 유일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 자, 그런데 1970년대 정도 들어서부터요. 그 당시 이제 교수님 기억하시겠지만 신자유주의, 예.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예. 뭐 정부가 그동안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정부 실패가 오히려 큰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이제 했는데 저는 그런 규제 완화 흐름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맞는데 네. 다른 분야는 사실 중앙은행의 구제, 정부가 구제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은행 섹터에는 중앙은행에 정부가 구제한다 이런 소위 안전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안전망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대출해줘라.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누군가 손실이 나면은 그거를 메꿔주겠다. 예. 저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살까요? 웬만한 거 다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변동성이 높은 주식 사죠. 그래도 되네요. 예. 맞네요. 예. 예. 뭐 실패하면 쪽박, 예. 성공하면 대박인데 쪽박 나면 누군가 메꿔주니까 그러니까요. 예. 무조건 대박날 주식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대로만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도 늘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망이 있는 상태에서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급격하게 이제 대출 신용 팽창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속 이제 위기가 생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규제를 또 안 할 수는 없다. 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은 대출 총량 규제라든지 자산 매입을 위한 대출 규제는 안 바꿨어요. 예. 그거는 너무 엄격한 규제다 해가지고 대신에 일부 뭐 자기 자본 비율 규제, 유동성 규제 이런 것들만 비율 규제만 이제 미시적으로 이제 몇 개들을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 규제에 대해서 뭐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흔히 바젤 규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비율 규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촘촘한 비율 규제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런 비율 규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실패할 경우 손실을 누군가 메꿔주잖아요. 예. 형식적으로 비율 규제를 맞추면서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그게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은행 내부에서 위험을 늘리지 않고 은행 바깥으로 이제 위험을 빼가지고 네. 규제를 회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작용도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드는 부작용에 관련된 키워드로 양극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요즘 학구열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 다녀서 내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도 내 집장만 하고 해야지 이게 워킹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코인 한번 투자 잘하거나 아주 일찍부터 알바해서 주식 투자하려고 하고 뭐 그것도 나름대로 꼭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거에 매몰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이 근로 의욕 떨어지고 그다음에 양극화 심화되는 거 이거 분명 문제인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그 과거에는 GDP에 대비한 이제 민간 대출 총량이 100%를 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대출이라는 게 실물 경제한테 필요한 부분을 이제 공급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네. 실물 경제 수준에서 이제 민간 대출이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네. 근데 1980년대 이제 아까 규제 완화 이후에 이제 다시 시중 팽창이 재개됐다 말씀드렸는데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뭐 그다음에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 대출이 GDP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결과 과거에는 100%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민간 대출 규모가 GDP의 2배를 넘어섰어요. 그럼 그동안은 한 배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2배가 됐다는 말은 실물 경제 성장하는 것보다 대출 규모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실물 경제보다 빠르게 대출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돈이 흘러가는 곳은 자산 시장밖에 없다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자산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은 근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허탈하죠. 네, 요즘에 저희도 그 직장에도 그렇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보면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말기로 주식, 코인, 그 본업에 집중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하기 때문에 본업에는 최소한의 이제 인풋만 넣고요.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재테크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도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서점에 가봤더니 경제경영 서적에 뭐 90% 이상 재테크 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방송, 유튜브 오늘도 저희가 이제 뭐 자산 가격과 관련한 얘기인데 네. 방송, 유튜브, 언론은 뭐 전부 다 주식, 부동산 얘기. 사람들도 뭐 회식이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전부 집값 얘기, 부동산 그렇죠. 얘기, 어떤 주식 살 거냐 얘기 이런 이야기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본업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본업에서 경쟁력을 높여야만 예. 경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결과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가 있고 실제로 노력도 다 그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이제 어렵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산 양극화에 있습니다. 예. 이제 자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래 가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본래 가진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이 이제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조금 가졌던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그다음에 자산이 좀 있었던 장년층하고 청년층 사이에 이제 건너갈 수 없는 협곡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협곡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노가 바로 지금 정치 지형에도 투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약간 좀 좌나 우나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집권하는 경향이 강해요. 요즘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예. 같아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서는 예. 극우의 트럼프하고 아. 극좌의 맘다니가 공존하는 이런 그렇네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정치 지형에서 중간에 온건파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예. 겁니다. 이러면 이제 정치 지형까지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이게 사회 불안형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요, 이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이 형국이 어떻게 보면 자산 양극화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좌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노로까지 이어져서 사회 전반의 시스템마저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리고 조금 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까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미중 간의 또 패권이 여기에 덧대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행보가 중국보다 기술 패권에 앞서기 위해서 또 군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된다 하면서 부채를 더 늘려가는 형국인 네. 것 같고, 중국도 뭐 맥락은 비슷한 것 같고, 예. 그러면 이 추세가 앞으로도 박사님께서는 더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예, 참 정말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라고 해서 부채가 많다고 파산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네. 어느 주체든 빚이 너무 많으면 파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이라는 이 점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조금 전에 결국은 부채를 많이 늘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부채 부담을 줄이려는 네. 이런 동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미국이 달러화를 이제 많이 풀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달러를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 많이 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은 달러를 갚아야 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진 돈을 갚아야 되니까 부채 실질 부담은 이제 낮아지는 거겠죠. 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분명히 이 달러화를 많이 풀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부채 실질 부담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성립되려면은 미국 정부가 부채를 반드시 상환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상당 부분 조금
과도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부채를 늘리는 데 따른 한계 비용이 급속도로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단기 금리는 계속 낮추고 있죠. 연준에서. 그다음에 트럼프도 이제 단기 금리 계속 낮추려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단기 금리는 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 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거에 국채를 사주던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정부가 정말 이거 상환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한없이 부채를 늘려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그 이자를 이제 내고 있는데요. 그 이자 비용이 그 국방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미국이 국방비 지출을 1,000조 이상 한다고 천조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다른 활동 아무것도 안 하고 야. 국채 발행하는 이자만으로도 국방비를 지금 초과한 수준이에요. 원금도 아니라 이자만. 이자 비용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국채도 안 사주게 되고 이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더욱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달러 가치 하락은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네.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부채 실질 부담을 낮출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은 기축 통화 국가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어요.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진 국가의 통화가 기축 통화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되면은 지금 기축 통화국으로서 누리는 미국의 상당 부분 우위가 사라질 수 있고 패권도 상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를 낮춰가지고 부채 실질 부담을 낮추려는 이런 행동은 양면의 칼날이다. 상당히 지금 그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마다 이유가 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국가가 지금 정부와 중앙은행이 합쳐서 유동성을 통해서 부양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러면 박사님, 이런 끝없는 부양,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참 시기를 참 특정하기는 저도 참 어렵고요. 예. 제가 그 경기 순환을 보는 사람은 아니고 정책을 하는 사람인데 전 조금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시중팽창으로 위기가 발생하면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민간의 부실들을 메꿔줬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외환위기 이후에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인데 민간 은행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면은 정부가 부채를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그 민간 부채를 인수를 해준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부채는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민간에 있던 부채가 이제 정부 부채로 넘어갔던 거죠. 대표적으로 공적 자금 투여 이게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팬데믹 이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정부 부채가 높아진 게 다 그런 이유인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정부 부채를 보시면은 주요 선진국 예외 없이 거의 그 목까지 다 차올랐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거를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또 소요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그 정부 부채가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이제 시정팽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금융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네. 이 민간 부채를 다시 정부 부채로 떠안아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부 부채 자체가 이미 모기까지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흡수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부가 그 돈을 풀어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이제 한계에 이제 달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를 초과해서 그 돈을 너무나 많이 풀다 보니까 자산 시장이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자산 예. 양극화가 심해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금융위기보다도 이 양극화에 따른 정치 분열에 따른 위기가 먼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치 분열로 인한 위기까지 고려해야 될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큰 변수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혁명인데 이 인공지능이 저도 뭐 즐겨 쓰고 있습니다만 생산성 부분에선 진짜 폭발적인 개선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누적되고 있는 부채 사회, 부채로 만들어진 세상. 우리 박사님 저서도 부채로 만든 세상이라는 제목인데 이 부채 병폐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까요?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늘어난 부채가 줄어들려면은 누군가 그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 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이 생산성이 개선된다고 해가지고 기존의 부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부채를 지고 빚이 있다는 거는 그 상대방, 채권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빚을 갚아야만 부채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부채가 뭐 줄어드는 건 아니죠. 줄어드는 건 네.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금융위기 생겼을 때 금융기관의 부채를 정부 부채로 옮겨갔을 뿐인 네. 겁니다. 자, 그래서 부채 자체가 채권자가 부채를 탕감해 주지 않는 한은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제 부채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인공지능 혁명으로 생산성이 엄청 개선돼요. 자, 그러면은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말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화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더 싸게 이제 물건을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은 그동안 시장 팽창을 통해 가지고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진다. 네. 자,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 기업들이 수익을 못 얻겠죠. 예. 자, 그러면은 해고를 하게 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죠. 예. 근데 그 실업자들이 자기들의 부채는 명목 기준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예. 부채 갚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부채 실질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죠.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기존에 늘어나 있는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이 실질 부담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제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시점에 가서는 그 시점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분명히 줄 거예요. 예. 하지만 기존에 늘었던 부채는 어디로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부채 탕감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타협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공지능 시대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소소한 노력 중에 하나가 내 부채라도 좀 빨리 갚아두는 게 대안일 수 있을까요? 대안일 수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쭉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경고가 이 부채에 의존한 이 경제 구조, 이거 참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은행 제도라도 어떻게 좀 저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두 가지 경로가 결국 이제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이 현금을 찍어내는 게 있고 이 현금을 바탕으로 민간은행들이 현금의 몇십 배씩 계속 대출을 통해서 예금 통화를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이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개선 방향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본래 금융의 역할이 뭔가요?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저축을 하면은 금융기관이 그 저축을 가지고 누가 정말 상환 가능성이 있고 어떤 업종이 유명한 업종인가 이런 걸 다 선별해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게 그게 금융기관의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은행은 어떻습니까? 저축의 유입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대출로 그냥 예금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체제가 지속되는 한은 예. 부채는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예금을 즉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체제를 종식시키고 예. 들어온 저축이 있을 때만 즉 네. 저축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만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대출하고 실물 경제가 괴리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축만큼 대출해 주는 거니까. 예. 그 방향밖에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식대로 제도를 조금씩 개편하다가 중간에 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통을 한번 크게 겪을 수 있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출이든 뭐든 돈이 도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뭐 생산 설비도 돌리고 가끔 소비자도 찾아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설 캐파도 유지하고 회사도 유지했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침이 수립돼서 시중은행 앞으로 예금이 생기지 않는 한 대출을 더 늘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순간 자금 경색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경기가 확 위축돼서 그게 아주 심할 경우 오히려 국가 경제에 큰 위해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 저도 어느 정도는 뭐 사실 저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체제 전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체제 전환과 관련한 내용은 좀 상당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굳이 네네. 언급은 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그 기존의 부채는 늘어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래서 기존의 부채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 네. 기존 부채는 그대로 두고 새로 앞으로 새로 증가하는 부채는 적어도 저축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대출을 해줘라.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축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대출을 통해서 예금을 늘려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제 성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경제 성장률 다 제로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럼 경제 성장이 이렇게 낮은가? 첫 번째로는 좀비 기업입니다. 아, 좀비 기업.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을 너무 쉽게 해주다 보니까 좀비 기업들이 대출이 안 돼요. 네. 돈을 너무 쉽게 구하니까. 근데 좀비 기업들이라는 게 뭡니까? 기업을 한다는 거는 100의 생산물을 사들여 가지고 150만큼 가치를 늘리는 게 경제 성장을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 이상은 해야죠. 네. 근데 좀비 기업은 100을 사용해 가지고 80을 만들어내는 네. 것이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가야만 돼요. 예. 근데 지금처럼 계속 부채를 쉽게 더 늘려주면 이 좀비 기업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처럼 부채가 계속 더 늘어나게 되면은 가구들도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자산을 또 매입하기 때문에 원리금 갚느라고 소비를 할 여력이 없어요. 네. 그 소비가 안 나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지금처럼 그 은행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더 늘려가게 되면은 그 돈들은 좀비 기업에 가거나 아니면은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이 양방향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점점 더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자산 가격은 더 올라가는 이제 이런 부작용만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부채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관리도 해야 되고 이것이 가져다 주고 있는 파장을 정말 엄정하게 좀 모니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또 자꾸 제가 반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 하세요. 지난번 코로나19 때 받지 않냐. 그때 코로나 극복하려고 유동성 대거 또 공급했더니 세상에 가장 혁신적인 모멘텀 생겨서 AI 산업 창궐하고 로봇 산업 창궐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창궐하고 결국 이런 어마어마한 유동성 그게 대출이든 뭐든 간에요. 그게 혁신가들의 도전을 지원해주는 모험 자본이 돼서 이게 또 다시 성장을 이끌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참. 네, 그 부분 말씀도 이제 많이 주시죠. 이제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모험 자본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유망한 산업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야만 그쪽으로 모험 자본으로 돈이 흘러갈까?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어떻습니까? 본래 이제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한된 저축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 자기 소득만큼 저축을 하는 거니까 이 제한된 저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그래야만 중개기관도 이익을 많이 보니까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축이 들어온 다음에만 대출을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디가 수익성이 가장 높은 곳인지 찾아다니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출을 너무 쉽게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의 대부분은 자산담보대출입니다.
은행의 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 자, 이런 것들은 은행들이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유망한 산업을 발굴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의 자산 가격이 오른 만큼 담보가치 더 높아지기 때문에 또 그냥 기계적으로 돈을 더 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은행들이 유망한 산업을 발굴하고 이런 노력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선별하고 이런데 품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산담보대출은 시장 가격 보고 그냥 빌려주면 되니까 선별하고 이런데 자원을 투입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돈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냥 아주 유망한 산업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산업에도 돈이 분명히 흘러가겠죠. 예. 하지만 나머지는 정말 비생산적인 자산으로 훨씬 더 많이 흘러가고 그래서 후유증이 더 클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저축만큼 정말 대출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돈을 흘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모금 자본에 대한 공급은 양은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선별의 기능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다 돈을 빌려주는 이런 일은 많이 줄게 될 거고 그래서 정말 유망한 산업이다. AI라든지 이런 빅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소위 버블에 가까운 이런 대호황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여전히 돈은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과감하게 공급하지 않더라도 유망한 산업은 어차피 돈이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이제 좀 개인 차원에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래도 4, 4분기 즈음해서 경기가 굉장히 다시 반등 조금 했던 이유가 증시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그래도 소비 활동이 다시 좀 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좋아진 내용도 좀 있다라고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자산 효과 덕분에 나 돈 생긴 것 같아, 나 부자 된 것 같아 느낌 때문에 소비가 증진되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칫 잘못해서 또 유동성 줄이거나 우리가 부채 관리 시작하면 소비 위축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소위 이제 웰스 이펙트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웰스가 높아졌다는 이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더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 지표를 보면요. 이런 효과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자산을 매입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끝없이 늘어났던 거고요. 최근에 주식담보대출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부채가 이렇게 많다 보면은 네. 소득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자산을 매입하는데 도는데 부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원리금 갚느라고 소비까지. 소득을 다 박아 넣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늘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산 효과라는 것은 최근에는 거의 많이 없군요.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아이러니인데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각자 자산 증식을 위해서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을 매입하는 게 맞는 선택입니까? 맞는 선택입니다. 지금 처지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요? 참 그래서 이제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그래서 개개인들은 모두 자산 증식을 위해서 빚을 내서 자산을 더 많이 사는 정말 개인의 입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개개인의 최선이 오히려 국가 경제는 점점 더 시스템적으로는 깨지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저희가 당면한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분에서는 차민 행동이 전체로 합쳤을 때는 오히려 큰 위해가 되는 진짜 그렇습니다. 딜레마군요. 그게 전형적인 구성의 오류가 그렇네요. 되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쭉 1부서부터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사실 저도 중간중간 의구심이 너무 많았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보니까 어떤 맥락에서 부채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까지도 이끌 수 있는 요소인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뭐 해결은 할 수 있나요? 참 이제 곤란한 얘기인데요. 곤란한 질문인데 저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존의 부분 준비 제도
현재 통화 시스템, 네. 현재 은행 시스템을 근본부터 사실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향점은 분명히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예. 이미 1800대 중반에 영국에서 예. 시도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대공황 직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개혁을 하자, 은행 제도를 바꾸자 이런 개혁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현실하고 타협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제도를 바꾸게 되면은 누군가는 이익을 보지만 또 누군가 손실을 보는 주체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한 국가 내에서만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모든 국가들이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 은행 제도를 같이 바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다른 데는 막 통화량 막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또 쪼그라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같이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이 국가적인 공조라는 게 한 국가 안에서도 타협을 보기 어려운데 국가 공조를 이루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에 큰 금융위기가 한번 오거나 아이고. 아니면은 정말 정치 불안이 좀 심각해져 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음.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음. 근본을 돌아보는 과정이 왔을 때 비로소 이런 논의가 조금 진지하게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아야 처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안타깝지만 예. 뭐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근본적인 지금 모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의 신보성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